조강지처가 좋더라 하는 노래가 있죠. 조강지처란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이래요.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반대말은 세장지처, 즉 새로 사귄 아내라는 뜻으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지 않은 새로운 아내를 의미한다고 해요. 예로부터도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은 남자들이 있었나 보죠. 하지만 박완선님 소설에도 자고로 조강지처 내치고 잘된 집구석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오듯이 세장지처를 선택한 남자들의 말론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희 남편도 지금쯤 조강지처를 버린 걸 후회하고 있겠죠?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들으면서 자기가 뭘 버린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은 것인지 곱씹기를 바랍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그 의리 없는 남편놈, 제가 왜 그런 놈이랑 결혼을 했냐고요? 사실 얼굴이 반반했거든요. 남편은 잘생기는 걸로 옆에 여자 고등학교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 고등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였고요. 남편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팬클럽처럼 늘 교문 앞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고, 전 그런 애들을 한심하게 보는 쪽이었고요. 전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보통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남편이 제가 공부를 좀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먼저 쪽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공부가 잘 안 돼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겠냐고 하고요. 저도 솔직히 10대 여고생이었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잘생긴 남자에게 호기심이 들긴 했죠.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약속하고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중이란 영어 단어조차 집중하지 못했어요. 애초부터 남편의 목적은 저에게 시험 족보와 필기 노트를 얻는 것이었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꾸벅꾸벅 졸거나 휴대전화를 만지기 일쑤였어요. 보통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보내는 연락을 받느라 바빴고 공부엔 뒷전이었죠. 전 남편을 어떻게든 공부시켜 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특유의 애교를 부리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애교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건 이미 그때부터 제가 남편을 먼저 좋아했었던 거겠죠. 지 팔자 지가 꼰 거예요. 남편은 저와 조금 가까워지면서 저희 집안에 대해 알게 됐고 시험 족보와 필기 노트를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도 저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래도 제법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물론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수두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보기엔 재벌집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 임원급이었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 손에서 큰 데다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집의 규모와 인테리어 같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집안일을 해주는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을 종종 집에 초대해 잘 대해줬어요. 아마도 엄마는 제가 남편에게 호감이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가진 입장에서 더 잘 대해주시려고 했겠죠. 당시 남편과 전 사랑보다 더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의 남자친구처럼 굴면서도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계속 선을 그었죠. 학교 앞에서 절 기다리고 함께 떡볶이를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 저랑 딱 붙어서 같이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저희 집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핑계로 빈둥거리다가 너랑 더 놀고 싶다며 안 가려고 떼쓰고 이게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뭔가요? 저희 엄마가 간식을 가져다 주시며 너네 사귀니? 물어보면 지금은 친구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라며 애매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이 여러 달이 걸쳐놓고 어장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랑 어울리는 동안 여자친구도 자주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전 이미 남편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제 눈엔 인기 있던 남자 가수보다 더 잘생겼고 미남 배우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이라도 스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사소한 장난을 치면 혹시 얘도 날 좋아한 건 아닐까 하며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키면 친구 사이조차 깨지게 될까봐 영원히 못 보게 될까봐
친구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애를 썼답니다. 애써 쿨한 척 연애 상담도 해주고 부탁을 받고서 남편의 여자친구에게 대신 이별 통보를 해주기까지 했어요. 바보 같죠? 호구 같고요. 그때부터 이미 낌새가 보였던 건데 전 순진하게도 저 혼자 짝사랑하고 착각한다고 마음 아파하기만 했던 거였습니다. 대입 시험을 치르고 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당연하게도 원서를 넣은 대학들에서 다 떨어졌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뜬금없이 연예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외모가 반반은 편이긴 했지만 연예인을 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보통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로 발을 들였기 때문에 많이 늦은 편에 속했고요. 그래서 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남편이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 연기 학원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차마 거절하지 못한 전 부모님께 학교 운영비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구해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은 연기학원에 반년 정도 다니고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 뒷바라지도 제가 다 했고요. 옷도 사주고 미용실도 데려다주고 저에게 아빠에게 물려받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 보러 다니는 곳에 태워다 주기도 했고요. 당연하지만 끼나 재능이 없었던 남편은 번번이 떨어졌고 계속되는 좌절에 예전과는 달리 많이 움츠러들더군요. 그 많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갔고요. 전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늘 넌 곧 빛날 거다. 사람들이 네 진가를 몰라볼 뿐이다.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하며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남편을 쫓아다니느라 전 학업에 점점 소홀해졌고 대학교 입학할 때에 비해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부모님은 제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학교까지 결석했다는 걸 알게 되셨죠. 부모님은 남편을 못 만나게 하시면서 유학 준비를 서두르셨고요. 저와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생각이셨죠. 전 남편을 두고 먼 타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만나 술 한잔하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부모님이 너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날 유학 보내려고 하신다. 근데 난 너랑 헤어지기 싫다 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랬더니 남편도 눈물을 쏟으며 너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제야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어 하고 고백을 했고 남편은 나 같은 부족한 놈 옆에 항상 있어줘서 고마웠고 그게 사랑인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사랑해 하며 고백했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저라는 대형 호구를 놓치기 싫어서 연기학원에서 배웠던 연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 그때만큼은 남편이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하나 있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저마저 떠나면 정말 남편 곁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게 남편의 연기였든 착각이었든 간에 우린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극적인 커플이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들처럼 오열하며 밤새 서로의 품에서 울다 잠이 들었죠. 그때가 21살,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전 남편을 따라 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기가 막혔을 거예요. 불쌍하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놈이 딸내미를 훔쳐서 가다시피 했으니까요. 저희는 한 보름 정도 어느 허름한 모텔방에서 신혼부부인 양 지내면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빨리 연예인이 되어 절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하지만 금세 돈이 다 떨어졌고 남편은 우습게도 조심스럽게 부모님한테 연락 한번 해봐라 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도 조금 머리가 식으니 대학교도 이렇게 무턱대고 대책 없이 빠지면서 부모님과 연을 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부모님은 당연히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네가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겠다면 나가서 살아라. 대신 일체 지원은 끊을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남편은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서운합니다. 장인 장모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후회하지 마세요 하고 내뱉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고 전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만 가슴을 치면서 평생 애지중지 키웠는데 정말 부모 버리고 저런 놈 따라갈 거냐고
마지막으로 물었고 전 부모님은 서로가 계시지만 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국 남편을 따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절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오길 믿고 기다렸다면서요. 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조건으로 남편의 비루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상대도 똑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처음 저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어마어마한 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남편과 살기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학교를 휴학하고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좀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망치냐고. 그 남자가 네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절 걱정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단 한 명도 저와 남편의 사이를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완전히 남편에게 미쳐 있을 때라 그런 입바른 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 스스로 벽을 치고 사람들과 거리를 뒀지만 사람들 역시 답답했는지 저와 서서히 멀어지더군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등지고 남편과 남겨진 전 올바른 판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한 건 저와 남편이 살 집이었고 최대한 빨리 많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받으면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곤 대부분 남들이 기피하는 허드렛 일이었고 전 어린 나이에 좋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돈에 급급해서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뚝배기를 닦고 내가는 일을 반복해야 했죠. 무거운 뚝배기를 드는 것조차 힘들었고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화상도 꽤 입었고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오디션을 본다는 핑계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오디션을 부지런히 보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일을 하며 생계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었어요. 옷 사러 다니고 유명하다는 맛집 줄 서서 먹고 오고 당시 유명했던 SNS에 자기 사진 찍어 올리는 게 하루 일과였죠. 그야말로 개미와 배짱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에게 화를 내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콩깍지가 벗겨지긴 했죠. 제가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엉망진창인 집에서 자기 연기학원 친구들이라며 전부 데리고 와선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화가 난 것 같으면 또 눈치를 보면서 절 달래면서 자기가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얼굴처럼 말만 번드르르 할 뿐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찌어찌 인맥을 타고서 단역으로라도 TV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거의 1초 정도 스쳐 지나간 수준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잘된 배우들도 모두 이렇게 힘든 단역 생활을 했다더라 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꼭 잘돼서 부모님께 다시 찾아가자고 다짐하기도 했고요. 제가 시커먼 뚝배기에 둘러싸여 인생의 무게 같은 그 무게에 짓눌려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 그런 희망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동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제 생일날 남편이 깜짝 선물이라며 봉투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인가 하고 봉투를 뜯어봤더니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바로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남편은 칭찬받기 바라는 아이처럼 저를 바라보며 그동안 내 곁에서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었지 우리 근사한 결혼식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어때 하더군요. 전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부부가 된다니 기뻐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활을 평생 해야 한다고 하는 막막함이 앞섰죠. 심지어 제 생일인데도 선물 하나, 꽃 한 송이 없이 혼인신고서 하나 덜렁 내미는 남편이라니 입으로는 너무 기쁘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성공해서 꼭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나중에 다른 여자와 지키고 말았죠. 주방에서 일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그 계절이 몇 번 돌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두 줄이 뜨더라고요. 임신이었어요. 남편에게 청혼 아닌 청혼을 받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도 벅찬데 애까지 생긴다고?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찌할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며 한 일주일을 생각해보자고만 했어요. 그동안 아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전 그 와중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는데 결국 해야 하는 말은 아직은 자기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안정이 된 후에 다시 아기를 가지자는 거였습니다. 저도 물론 남편에게 책임감 있는 대답을 듣기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예상 가능했던 대답이 나오자 실망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건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아이가 행복할 것이란 생각에 전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죠. 의사는 초음파를 찍더니 아이가 그동안 꽤 컸다면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더군요. 그 펄떡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도저히 아이를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아이를 낳겠다고 하며 도망치듯 산부인과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배를 부여잡고 혼자 많이 울었답니다. 이렇게 된 제 신세가 불쌍해서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불쌍해서 어찌 보면 남편도 불쌍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 아이 심장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고 아이를 낳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떨떠름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오히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의 아이인데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너가 낳겠다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혔죠. 저는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그게 다야?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항상 다 뒷바라지하고 다 대답해줘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같이 책임을 져야지.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놀란 모습이었어요. 이제껏 빙글빙글 웃으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모습과 달리 비열하게 웃으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난 지금은 싫다고 얘기했어. 남들은 임신 안 된다고 난리던데 넌 뭐 이리 임신이 잘 되냐? 내가 낳자 했어? 낳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니네 잘난 부모님한테 양육비라도 달라고 하든가. 그러더니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 부모 덕 좀 보나 했더니 쓸모도 없는 게.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을 보고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그런 말도 했대요. 자기 딸이 저렇게 허드렛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 알면 머지않아 도움을 주겠지라고요. 제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고 괘씸했지만 당시엔 제가 너무 무지했고 어리석었어요.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혼자 남아 몇 날 며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기만 했죠. 그러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솔직히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큰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아기 생겼는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 나 어쩌면 좋아? 엄만 당장 제가 있는 집으로 달려오셨고 낡고 허름한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엉망으로 변한 제 꼴과 뚝배기에 대어 화상 자국 가득한 제 손을 보며 더 우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저도 오열을 했고요. 아빤 더욱 노발대발하며 당장 남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올지 반신반의하며 문자를 보냈는데 의외로 곧장 왔더라고요. 남편은 아빠 앞에서 여전히 꼴에 되먹지 못한 자존심을 부리며 애초부터 이렇게 되기 전에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어요. 아빤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만 엄마의 중재로 겨우 참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두들겨 패도 시원찮겠지만 어찌 됐든 법적으로 부부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남편 역할 잘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면 양육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다.
집도 아파트 하나 전세로 얻어줄 거고 대신 그놈의 연예인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그만두고 당장 일자리부터 알아봐라. 적어도 네 식구들 굶기지 않겠다는 의지라도 보이란 말이다. 어떻게 할 테냐? 남편은 부르퉁했지만 양육비와 아파트 전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볼멘 소리로 도와주신다면요 감사하죠 하며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이혼할 때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사위가 못 믿었고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려면 못나고 미워도 아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돌아오라고 불렀을 때 돌아왔으니 그걸로 일말의 책임감은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놔야 된다고 그래서 양육비 얘기를 꺼낸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도 사위라고 받아들였어야 하는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었죠. 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아파트로 이사가고 환경이 조금 나아지니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때 제 나이 겨우 25살밖에 안 됐으니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에 무책임한 남편이라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어린 나이였어요. 전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하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임신한 채로 다시 학교로 복학했고 아는 사람은 거의 졸업했었기에 다행히 저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교 생활을 해보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파릇파릇한 청춘들이 예쁜 옷을 입고 까르르 웃으며 교정을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분명 저렇게 예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불러오는 배와 그동안 놓고 있었던 공부를 따라잡느라 이전보다 더 학교 생활하기가 힘들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뭘 하는지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뭐 하느냐고 물으면 너네 아빠 말대로 일자리 구하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나 트로트 가수 될 거다 였어요. 제가 놀라서 자초지종을 묻자 내 애 태어난다는데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고 이 나이에 어디 아르바이트 하기도 그렇고 얼굴 쓰는 일인데 공사판 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근데 나 연기학원 다닐 때 건너 아는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트로트 음반 같은 거 제작하는 사람인데 그게 의외로 한 번 터지면 엄청 돈 많이 번다더라고. 특히 행사비가 되게 쏠쏠하대. 나도 트로트 같은 거 썩 내키지 않는데 내 얼굴에 노래 하나 잘 터지면 완전 대박 날 수도 있대. 장윤정 알지? 장윤정? 걔도 원래 배우하다가 트로트 가수 된 건데 엄청난 부자 됐잖아. 나도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 남편은 이미 상상 속에선 남자 장윤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닌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는 상태였죠. 저도 몇 번 그냥 월급 나오는 평범한 직장 다니면 안 돼 하며 그 길로 가겠다는 걸 만류했지만 남편은 그런 평범한 인생은 나한테 안 맞아. 당신도 나 잘 될 거라고 항상 믿어줬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랑 당신 호강시켜줄게. 이런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집도 사주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당당하게 우리 선택이 맞았다고 하는 거야. 너무 좋지 않겠어? 하고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전 법적으로도 내 반려자의 내 아이 아빠가 될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 내 죄다 하면서 남편의 바보 같은 꿈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또 남편 말대로 잘 될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남편은 몇 번 녹음을 한다면서 어딘가 다녀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앨범이 나왔다며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CD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알록달록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고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왜 또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남편의 철없음이 속상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고 저와 아이의 미래도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음반이 나오고도 곧장 홍보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녔고 저는 부른 배를 들쳐 안고서 남편이 다니는 곳을 매니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초기 홍보가 중요한데 제가 일도 쉬고 학교나 다니고 있으니 틈날 때 자기 매니저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행사 같은 것도 좀 잡아달라고 하고요.
저도 당연히 몸도 불편하고 산딸이 얼마 안 남은 마당에 지방을 다녀야 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모처럼 마음을 잡고 처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지금 저걸 하지 못하게 막으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이니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살게끔 응원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죠. 전 작은 중고차 하나 사서 남편 의상과 앨범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매니저를 자처하며 다니게 됐습니다. 몇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몰라요. 사실 남편의 말과 다르게 그런 고속도로 관광객 타겟으로 한 트로트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었고 남편의 설자린 가뭄에 콩나듯 간간히 생겼을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노래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요. 음반을 내면서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자기 돈을 투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미 나온 음반이고 간혹 어디 지방의 개업 판촉 행사 같은 것을 물어다 주기도 했으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저 먼 지방 행사에서 누군가의 땜빵이던가 이력에 추가할 목적으로 한 무료 공연을 하려고 6시간, 7시간씩 운전을 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막달이 얼마 남지 않은 채로요. 그동안 남편은 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내내 잤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편의 공연을 기다리다가 끼니도 못 먹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고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차에서 잠시 피곤한 눈을 감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죠. 저도 다른 인부들이 입덧 때문에 남편이 한밤중에 뭐 사준다더라, 태교 여행하러 비행기 타고 외국 간다더라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왜 난 그런 걸 못하나, 왜 난 늘 이렇게 힘들게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 하나 속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늘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로트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하기를 바라면서요. 아이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행사를 가던 도중 차 안에서 양수가 터져버렸죠. 전 남편을 행사장에 내려다 주고 이를 갈면서 진통을 참아가며 급히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그러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 차도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지리를 알 수 없는 지방이라 산부인과 자체가 별로 없어서 한참을 돌다가 겨우 출산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았죠. 의사가 놀라면서 어떻게 산통을 참았냐고 하더군요. 그때 너무 이빨을 깨물어서 어금니가 부서졌을 정도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정신없이 아이를 낳았죠. 아이는 예쁜 딸이었고 제가 너무 태교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이는 또래에 비해 많이 작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급히 이송되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고요. 몸조리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늘 아기 걱정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아기 얼굴 한번 보러 오고선 다시 행사가 있다며 가버렸죠. 아기는 곧 회복되어 저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전 그날부터 온통 아기에만 온 신경이 가 있었어요.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지우려고 했던 것, 남편 행사 따라다니다가 아기를 돌보지 못한 것 등등 아기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더욱 애지중지 키웠죠. 부모님은 손녀가 생기자 그간의 서운함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손녀 바보가 되셨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손녀 재롱 보는 악으로 사셨어요. 부모님은 자기들이 애를 볼 테니 저에게 남은 학업을 마저 하라고 하셨고 덕분에 전 학교도 끝마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이 여전히 허황된 꿈을 꾸고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아직도 갖지 못한 걸 보시곤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이 괜찮은 체인점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에게 그걸 해보라고 권하셨죠. 딸과 손녀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길 원하셨기에 차마 외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체인점은 치킨집이었는데 목이 좋은 곳이어서 사실 누구나 탐을 내는 아이템이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 정도는 알았는지 아빠의 제안을 듣고 그래도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그렇게 수입 하나 못 올리고 떠돌이 생활하는 게 힘들었겠죠.
꼴에 알량한 자존심은 아직 남아있어서 바로 대답하지는 않고 며칠 후에야 선심 쓴다는 듯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너와 아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는 거다 하고 꽤나 양보하는 듯 말이죠. 목 좋은 치킨집이니 실패할 이유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초반엔 열심히 장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목돈이 마구 들어오니 그 재미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하는 소리도 좋았겠고요. 전 아이가 조금 크자 남편을 도와 치킨집에 투입됐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치킨집 곳곳에 자기 앨범 사진 같은 걸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름의 홍보는 되는지 중장년층 손님들이 와서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가수 출신이냐고. 한 번씩 노래도 불러주고 하면 단골이 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치킨집은 날이 갈수록 잘 됐고 매장을 좀 더 넓히기까지 했어요. 전 처음엔 서빙 같은 것을 돕다가 남편이 갈수록 벅차다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남편은 점점 가게에 나오는 날이 뜸해졌고 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남편의 존재도 가끔 잊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게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집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젠 크게 관심도 없었죠. 그때쯤 저는 제 20대를 다 쏟아부어 사랑했던 감정이 남편에게서 아이에게로 간 것처럼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간혹 남편이 집에 오면 잠만 자고 가거나 옷만 갈아입고 가는 정도였는데 와서도 아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되려 저에게 왜 자기 먹을 밥 미리 안 해놨냐고 불평불만을 털어놨죠. 전 남편이 나름 일을 하고 와서 힘드니까 투정 부리는 거라고 여기고 밥도 해주고 옷도 다 다려줬지만 속으로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전혀 애정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자의 감은 무섭다잖아요. 전 문득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상할 건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에도 주변에 여자가 끊이질 않았고 저와 결혼하고서도 여자인 친구들이라면 여자들과 늘 어울려 다녔죠. 여자들이 남편의 얼굴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제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꽤 한참 됐으니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진 남편의 냉대에도 제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편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지만 이젠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에 온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지금까지 자기를 의심한 적이 없어서인지 휴대전화 패턴도 단순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심장이 차가워지는 심정으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여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 이전의 여자들까지 하면 가히 10명은 좋게 넘는 것 같았죠. 단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잠자리만 하는 여자, 데이트만 하고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여자, 둘 다 하는 여자 등등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참 부지런도 했더라고요. 그 열정을 돈을 벌거나 하다 못해 한다고 했던 연기나 노래에 썼더라면 크게 성공했겠어요. 전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죠. 사랑이 남아서라기보단 지금까지의 내 고통, 내가 선택했다지만 너무나 가혹했던 그 길에 대한 보답이 결국 이거인가 하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전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가, 우리의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거 어때? 아빤 다른 곳에서 살고? 왜? 우린 가족이잖아. 아가는 아빠가 좋아? 응, 좋아. 전 거기서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서 자주 본 적도 없는데 와서 한번 안아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가 봐요. 그 천륜을 제가 마음대로 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전 차곡차곡 증거 자료만 모으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일말의 애정이 남아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보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어디서 또 어떤 여자를 만나고 왔을까? 나와 아이에게 부끄럽지도 않을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오직 아이만을 위하며 그 마음을 숨겼습니다. 하루는 매장 주방장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치킨을 튀기다가 손에 기름을 쏟았어요. 굉장히 큰 화상을 입어서 한동안 손을 쓰지 못했죠. 전 그때까지 집안 살림을 직접 다 하고 있었는데 손을 못 쓰니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선족 도우미를 불렀고 손이 다 낫고서도 일을 잘해서 계속 쓰게 됐죠. 가게 일하며 아이 돌보며 집안일까지 하다가 집안일 하나 놓으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다치고 제 병간호를 하겠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웬일인지 제가 크게 다치자 아이 학교도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더라고요. 아이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잘 놀아주니까 속도 모르고 좋아했죠. 제가 웬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너무 소홀했다며 제가 다쳐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아이가 행복해 보이니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평온한 나날이 지났어요. 저조차도 이 평화가 오래가길 바랐죠. 남편이 내가 다치고서 조금은 마음을 고쳐먹었나 했어요. 부부는 그간의 정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이 괜찮아져서 다시 매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둘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다가 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모랑 아빠는 가족이야? 하고요. 이모는 저희 집 가사 도우미를 말하는 거였어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슨 소리야 하니까 아빠랑 이모는 왜 맨날 나랑 엄마처럼 같이 침대에서 자? 이러더라고요. 누가 얼음물을 제 머리에 붓는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모랑 아빠가 침대에서 잤어? 하고 물었죠. 응, 엄마 집에 없을 때 엄마 아빠 침대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은 그동안 계속 피어왔으니 새로울 건 없었지만 집에 있는 가사 도우미를 건드리는 그걸 아이가 봤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아이가 있는 앞에서 그 부분이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진 아이 때문에 밑바닥까지도 참아왔는데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였죠. 전 분노를 억누르며 곧바로 집으로 가 가사 도우미에게 사실을 확인했어요. 가사 도우미는 순순히 사실을 시인하더군요. 전 그 여자를 제 집에 한시라도 두고 싶지 않아서 바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라 일러두었고요. 조금 후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희희낙낙 왔다가 제가 떡하니 앉아있으니 경찰에게 잡힌 강도처럼 놀라더라고요. 남편은 짐짓 놀라서 아는 척하며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하고 괜히 말을 걸더라고요. 전 내가 그동안 몰랐을 줄 알아? 이 집에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그랬다고? 네가 인간이야? 더 이상은 용납 못해. 내 집에서 나가!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바람을 예상했듯 남편도 제가 이별 통보를 할 거라고 예상했었나 봐요. 저에게 기다렸다는 듯 알고 있었어? 진작 말하지. 나도 힘들었어. 그동안 너랑 니네 집 식구들이 나 무시하는 것도 참아왔고 내가 애 낳기 이러다고 했는데도 맘대로 애 낳아서 내 꿈 포기하게 한 것도 원망스러웠고 그래도 애 버리지 않고 책임져 보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건데 네가 나 가장이라고 챙겨준 적 있기나 해? 날 존중한 적이 있었냐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네가 원인 제공한 거야. 솔직히 제일 고역스러운 게 뭐였는지 알아? 나 좋다고 하는 예쁘고 어린 여자들 뒤로 하고 늙어서 축축 늘어지는 여자랑 매일 봐야 되는 거였어. 씩씩대던 남편을 보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를 예상했던 제가 여전히 순진했음을 깨달았죠. 전 까무라칠 것 같은 정신을 부여잡으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나랑 여기서 끝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후회하게 될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고 짐을 싸면서 대답했죠. 늙은 너보다 젊은 여자가 더 좋아. 당연한 거 아니야? 며칠 후 남편과 전 어느 은행 앞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무슨 꿍꿍이인지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왔더군요.
남편은 가게야 어차피 너네 부모님 거니까 그건 재산에 안 들어갈 테고 5억 줄 테니 깔끔하게 끝내자. 양육권은 네가 갖고. 어때? 깔끔하잖아? 애 얼굴 봐서라도 서로 더 못 볼 걸 보지 말자고 하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사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누가 봐도 제가 유리했죠. 남편이 5억이란 돈을 제시한 이유도 있었고요. 저희에게 공동으로 구매한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이 재개발 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가격이 조금 있으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5억 입금 확인되면 그렇게 해줄게. 남편은 제가 너무 별 거부 반응 없이 나오니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면상을 단 1초라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둘이 꺼져. 잘 살아. 남편은 절 의심하며 일어나서 은행으로 직행했어요. 잠시 후 제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전 카페에서 그들이 나가는 걸 지켜봤고요. 남편은 잠시 카페에 앉아있는 절 바라보다가 새로 만난 도우미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전 이혼이 완료된 후 평소와 다름없이 치킨집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원래도 잘 집에 없어서인지 어디 또 갔나 보다 하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죠.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그 가사 도우미와 결혼식까지 올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결혼식. 조금 씁쓸하긴 했죠. 겨우 내 생일 선물이라며 들고 왔던 혼인신고서. 이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며칠 후 남편이 절 찾아왔어요. 10년은 늙은 것 같은 얼굴로요. 너 그 여자 어디 업체에서 연락해서 집에 들여보낸 거야? 그 업체 어디야? 저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도망쳤구나? 남편은 넋이 나가서 절 바라봤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전 또 한 번 웃었죠. 어떻게 알긴 다 내가 꾸몄으니까 너한테 돈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낼 수 있게. 맞아요. 이 모든 건 저와 저의 엄마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바람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아서 엄마에게 다 털어놨죠. 너무 많은 불효를 저지른 딸이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제 인생을 버려둘 수 없다며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얘기 초반에 저희 집에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고 했죠. 그분도 조선족이었고 아직도 엄마 집에서 일하고 계실 정도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엄마는 그분에게 우리 집에 드릴 믿을 만한 가사 도우미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집에 입주한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엄마의 작전은 이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주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 아무리 유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얼마 정도 분할해야 할 거다. 가게가 잘 됐으니 부동산이랑 동산 다 합치면 꽤 많은 걸 그놈에게 줘야 할 거다. 더 이상 그 사기꾼놈한테 놀아날 수 없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맨몸으로 쫓아낼 거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죠. 그렇게 엄마의 작전을 따라 전 젊은 가사 도우미를 저희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사 도우미가 유혹한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요? 하지만 전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끝까지 참고 버텼는데 아이에게 한 실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이었어요. 가사 도우미는 저에게 돈을 줘버리고 결혼하자고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몇 년까지 간다는데 언제 그 긴 기간을 기다리냐면서요. 그것 또한 작전이었지만 남편은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가서 저에게 자기가 가진 돈의 최대치를 준 거예요. 절 떼어내고 젊은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전 순순히 그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이 작전의 클라이막스는 남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직 저와 이혼 전 입주 도우미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취합해서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전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까지 싹 다 배우자 자격으로 제 앞으로 돌려놨고 남편이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저와 남편이 이혼이 확정된 후 남편이 결혼식을 하고 행복해야 할 첫날 밤에 저와의 은밀한 계획대로 입주 도우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주기로 한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요. 사실 혹시라도 약속을 안 지키고 돈만 받아 도망가거나 남편 쪽에 붙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저희 부모님 댁 도우미 이모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일 처리가 깔끔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들어가서 못 받을 돈이었으니 오히려 제 입장에선 돈이 적게 든 것이었고요. 어렵고 추잡스러웠지만 결국 제가 이기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로 와서 짐을 풀고 잠깐 먹을 것을 사러 나갔는데 가사도우민 그때를 틈타 도망쳤다고 합니다. 텅 빈 호텔방에서 망연자실하다가 자기 어린 부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을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결혼식까지 올린 여자가 하루도 안 돼서 사라졌으니. 게다가 집에 홀로 돌아와 보니 집문서며 뭐며 재산에 관련된 서류들은 다 사라져 있고 아마 뒤통수가 얼얼했을 겁니다. 이미 이혼은 끝났고 남편은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저에게 줬었으니 재산은 모두 저의 것이 됐고요. 돌이킬 수 없었죠. 남편에게 이런 모든 사실까지 알려주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그렇게 배신당한 채로 망연자실해 있는 것이 전 더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배신감이 분노로 바뀔 게 뻔했기에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길길이 뛰면서 당장 그 여자를 잡으러 중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그 여자를 찾겠어요. 그거라도 잡아야 정신줄을 놓지 않았을지도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버렸고 세월이 저의 젊음을 앗아갔지만 돌고 돌아 이 자리로 오게 됐죠. 전 예쁜 딸을 얻었고 딸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딸은 다행히 남편이 가사도우미와 한 침대에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 이젠 전 남편이죠. 그 사람은 중국에서 그 여자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짓골을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전 그 사람을 유심히 봤습니다. 예전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젠 증오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죠. 복수를 하고 나니 모든 미련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몰랐다고 잠깐 눈이 돌아서 실수를 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요. 울고불고 빌고 매달리고 이젠 완전히 입장이 역전돼 버렸죠. 그럼에도 전 그런 사람이 그저 추하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여기서 끝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젊은 여자 찾아가. 전 그렇게 일가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죠. 전 남편과 헤어지고 곧장 피부과에 가서 피부관리 코스를 가장 비싼 것으로 끊었어요. 피부과 앞에서 시술을 하려고 기다리다 봤는데 시술 광고 문구에 흘러가 버린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늙은 여자가 싫다고 한 말, 나름 마음속에 계속 걸렸던 모양이에요. 이른 나이에 아이 낳고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다시 거울을 보니 제 나이보다도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 외모 관리하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나마 젊게 살아보려고요. 피부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백화점으로 가서 처음으로 명품 옷을 질렀죠.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호사였습니다. 아직 제 나이 젊은데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한 번도 절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절 위에 서기도 했고 제 딸이 우리 엄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당당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기로요. 엄마는 농담 삼아 뒤늦게라도 연애 한번 해보라고 세상엔 좋은 남자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직 남편과의 일이 잊히지 않고 상처가 깊어서 섣불리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이제라도 좋은 남자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는 서로를 위하는 사랑,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순수한 사랑, 상대가 나이 들고 병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먼 훗날 백발의 노인이 돼서도 서로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눈을 감는 순간에도 서로를 그리는 그런 진득한 사랑을 저도 언젠간 제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해볼 수 있겠죠. 언젠가 운명처럼 제 옆에도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이자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은 고진감래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어린 저희를 앉혀놓고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인생은 산을 넘듯 고비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버티다 보면 그 끝엔 단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참을성 있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돌이켜보면 전 친정 부모님 말씀대로 꽤나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분명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약이 되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소박한 제 인생 얘기도 들려드릴 겸 펜을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 부부들 동반 모임에 갔다가 생긴 일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 남편을 만나고 시집을 가기까지 유복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중 한 분은 약사시고 한 분은 사업을 하셔서 집안에 늘 돈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와 언니는 한 번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온함이 무너진 건 바로 제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엄마께서 우는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크게 빚더미에 오르면서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던 저희 집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와 언니 모두 망연자실해져선 앞으로 어떻게 대학교를 다녀야 할지, 아니 학교는 다닐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특히 언니는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박사과정을 밟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더 힘들어했죠. 언니, 우리 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엄마도 매일 저렇게 누워만 있잖아. 모르겠다. 나도 진이야. 확실한 건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찾아야 할 것 같아.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 같은 건 이제 접어야 돼. 언니도 아르바이트 자리 구했어. 그러니까 너도 휴학하고 일단 돈부터 벌 생각해.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던 건지 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도 저런 말을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당시 언니의 현실적인 말은 마치 냉수를 맞은 듯 정신을 번쩍 깨게 했습니다. 저도 그 이후부턴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쳤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식당 서빙, 청소일 등등 시간이 되는 한 돈을 주는 일이라면 모두 다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야 그 해의 학비를 모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던지라 몸으로 뛰는 고생은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터 같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도 겨우 살아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절 늘 안쓰러워하는 선배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걸 동기들에게 들어서 은근히 챙겨주는 방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전 당시 연애고 뭐고 생각할 정신도 없었기에 남편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고백을 해왔고 전 당연지사 거절을 했죠. 난 지금 누군가와 연애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연애는 사치예요. 죄송해요, 선배. 하지만 몇 번이고 거절했음에도 계속되는 고백을 받아주었을 때가
바로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였죠. 두어 달 만나고 헤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만났지만 우연히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저흰 장장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참으로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고향이 시골이라 그런지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대학 때도 동기들, 자기 선배들, 후배들까지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남편의 시부모님도 모두 시골에 아직 살고 계셨는데 남편과 같았습니다. 아유, 우리 민식이가 누굴 데려오나 했는데 이리 이쁜 아가씨를 데려왔네. 고마워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기 시골에서 계속 살 거고 하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둘만 예쁘게 잘 살아줘.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허리는 괜찮으세요? 저번에 논일 하시다 허리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한의원은 가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새애기가 그냥 벌써부터 내 걱정을 다 해주네. 나는 괜찮어. 농사 짓는 늙은이들이야. 허리가 한 번씩 아프다가 또 말짱해지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어머님 아프시면 꼭 한의원 방문하시고 약도 챙겨 드시고 하세요. 딱히 시어머니에게 살뜰히 대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워낙에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니 저도 모르게 살갑게 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것이 무척 좋으셨나 봅니다. 결혼하시고서도 제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동네 분들에게 서울에서 너무 똑똑하고 이쁜 며느리를 얻었다며 말씀하시는 덕분에 몇 번이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약 사셨던지라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이 나오면 시어머니 챙겨드리라고 드리곤 했습니다. 당신은 저희 집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던 터라 저희 엄마도 아빠도 다시 일을 이어가고 계셨거든요. 사부인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 널 아주 많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 눈빛에서부터 그게 보이더라니까. 친정엄만 이런 말씀을 하시며 한숨을 놨다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친딸처럼 사랑을 많이 받길 원하셨거든요. 엄마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었으니 친정엄만 우리의 이뻐해 주셔서 고맙다며 시어머니를 종종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전 고부 갈등 없이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무난하게 신혼생활을 지나왔어요. 하지만 인생은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저희 친정 엄마께서 알아누우시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겁니다. 늘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검사 결과는 암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엄마가 건강하리라 굳게 믿고 있던 저로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병수발을 들면서 전 누구든 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엄마가 실제로 1, 2년 병원으로 고생을 하시다 떠나게 됐을 때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안게 됐어요. 엄마에게 아직 떠나지 말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보내고 말았는데 그때 느꼈던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전 정말이지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며느라가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니? 나도 어린 시절에 엄마 여의고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지 의지하렴.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시기 저희 집을 가끔 드나드시며 따뜻함을 안겨주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에 의지하며 남편에게 의지하며 힘겹게 엄마를 떠나보냈고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이른 시기에 보내고 전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적 엄마가 옆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셨다면 정말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저 닮은 딸을 기대하셨던 분이라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될 거란 주문 같은 말을 외우며 전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엄마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인생 선배님들 또한 엄마가 되는 경험을 다들 이미 하셨겠죠. 전 엄마가 되는 경험이 참 어려웠어요.
처녀였을 적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생명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것이 어렵고 또 가끔은 아이를 키우는데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막막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딸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잘 우는 편이라 달래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 우는 소리 듣다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어요. 바로 직장 내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인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우리 딸부터 안아주며 힘들어도 밝은 얼굴만 보이던 사람이 어느새 눈 밑에 거무튀튀한 흔적이 보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왜 그러나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물어봐도 처음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술을 많이 마신 채로 들어와서 미주알 고주알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됐죠. 사람들이 날 멀리하는 것 같아. 이게 직장 왕따 같은 거겠지? 내가 딱히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피하더라고. 어느샌가부터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도 나랑은 안 먹으려고 하고. 남편은 워낙에 사교적이고 직장 내 사람들한테도 살갑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상사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니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을 질투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내가 뻔질나게 회사만 드나들지 전혀 열심히 안 한다는 소문도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불려가서 혼나고 잘리고 싶냐는 말도 듣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저에게 힘든 얼굴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했어요. 미안해. 나도 우리 아이도 있고 어떻게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회사에 가기가 싫어.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겁나고 간단한 대화도 못하겠어. 남편은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공황 증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만 가면 괜히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회사 가는 길 지하철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심장이 아파오고 저려올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러다 사람 망가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그 회사 나와. 그리고 새로운 데 구해보든가 하자.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무리라 생각하면 쉬어도 돼. 돈은 내가 벌어도 되니까. 당신이 우리 아이 양육만 좀 도와줘. 그리고 그 시기 전 정말로 남편 대신 일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딸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키워주기로 하고 제가 나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일을 두고 남편이 밥벌이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제게 죄송스러워했지만 전 남편이 정신적으로 아픈 것을 옆에서 충분히 보고 같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외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달랬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좀 쉬면서 느긋하게 시간 갖고 하면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고맙다, 아가야. 내가 참 며느리 복이 많구나. 정말이지 고마워. 나도 우리 손주 잘 돌봐주마. 전 제가 일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집에서 조금만 쉬면서 아이 돌보기만 열심히 해주길 바랬고 다행히 남편은 정말이지 그 어떤 엄마들보다 열심히 육아에 참여해 줬답니다. 딸은 처음에 유치원에 엄마가 아닌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오고 밥을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적응이 됐는지 이젠 아빠가 엄마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남녀의 역할이 바뀐 채로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충분히 쉬었어. 나가서 일해도 될 것 같아. 당신이 서포트 해준 덕분에 집안에서 우리 딸 돌보고 지내느라 너무 편했고 행복했어. 고마워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직 좀 더 쉬어도 되는데 당신 아직도 사람 많은 곳 가면 힘들어하잖아.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내 뒤에 든든히 버텨주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젠 어느 회사 들어가도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구직할게. 저는 좀 더 쉬라고 했지만 남편은 구직을 하겠다고 떼를 썼어요. 자신은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까 전 허락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됐죠. 이 사람이 혹시 또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혹시나 또 전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회사에 첫 출근한 날 남편이 환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일은 힘들지만 사람들은 다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나 내심 걱정했는데 당신 오늘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했어. 남편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이상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에 저도 마음속으로 안도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이 잘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며 저희 남편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조금 술에 취했는지 나중에 제가 운전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자기 친구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신 마음 아파할까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그 우울증 겪고 힘들었을 때 말이야. 직장 나와서 백수로 있었을 때 애들이 날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 남자가 돈도 안 벌고 구질구질하게 그러고 있는다고. 뭐? 누가? 아, 그 당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맞지? 아니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 어이없어 정말. 남편 친구 중엔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부류가 있었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니 꽤나 오랜 인연을 유지한 친구들인데요. 남편은 이 친구들에게 간 쓸게 할 거 없이 다 빼주며 참 잘해줬어요. 친구 한 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면 남편이 주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그 친구에게 전달해주기도 했고, 어느 친구 집에 경사가 있다 하면 빠짐없이 참석해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줬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남편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 만나 남편을 그렇게나 비웃고 험담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싶어 알게 된 건 아닌데 그 내 제일 친한 친구 정석이 있잖아. 그놈이 말해주더라고. 나 빼고 애들이 모여서 한심한 놈이다 뭐다 하며 깔보고 있는다고. 진짜 배신감 들더라. 내가 걔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어이없네. 당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지 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기 사정 급할 땐 당신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했던 사람들이 당신 백수 됐다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저도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백수가 된 건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아픔과 개인 사정 때문에 그리 된 건데 친구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했다는 게 말입니까?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전부터 남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 좋아라 했다고 해요. 이참에 평생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아예 볼 일 없는 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세상에, 아무리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참나 기가 막혀서. 전 남편이 그걸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열심히 화를 내주며 다신 어울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참 남편도 이럴 때 보면 성격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지 자기도 다시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몇 달 후 친구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고 이젠 다 풀었다고 하면서요. 오해라고 하니 다행이긴 했지만 정말 오해였을까요? 왠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을 키우고 있을 무렵 저와 남편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 되니 원래 살던 집은 너무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육도 생각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던 차 서울로 올라오신 시부모님 댁 근처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금액대가 있었기에 고민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함께 일하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대출금을 껴서 조금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아본 건 결혼하고 처음인지라 감회가 더 남달랐죠. 이사간 첫날 괜히 마음이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조촐하게 둘이 소주를 놓고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가 그간 저축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일도 했고 꼭 보상받는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좋아? 입이 귀에 꼭 걸린 것 같네. 당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 빚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겠다. 승진 기회도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도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무리해서 일하다 아프면 병원비만 더 나와. 알지? 그렇게 저희는 웃으며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들이에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자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도 집 자랑도 할 겸 얘기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어머니를 보내 마음이 울적해 보인다면서 친구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도 알지? 윤식이라고. 걔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더라고. 얼굴이 팍 상한 게 10년은 늙어 보인다니까. 걱정되더라고. 어딜 가든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전에 남편이 술을 먹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사실 전 약간 개의치 않긴 했지만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집들이 준비를 위해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이것저것 요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새 약속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어 남편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절 반가워했어요. 저 역시도 오랜만에 본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맞이해줬죠. 다들 센스 있게 집들이 선물도 사왔고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요리 솜씨가 최고라며 치켜 세워주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술을 꺼내들더라고요. 우리 기분도 좋은데 위스키 이제 같이 갈까요? 재수 씨도 사양하지 말고 드시게요. 전 술 잘 못 마시는데 한 잔만 받을게요. 남편 친구는 저도 꼭 먹어야 한다며 계속 술을 부어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절하기도 뭐해서 저도 몇 잔을 엉겁결에 받게 됐죠. 그런데 술이 오르다 보니 다들 약간 취해서인지 그때부턴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왜 필터 없이 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장 취해 보이는 남편 친구 윤식 씨가 갑자기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 집 마련하려면 뒤지게 고생했겠다. 애도 드리겠다. 야, 성공했네, 성공했어. 아니야, 은행 거야, 은행 거. 대출 갚으려면 이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돼. 하기야, 그래. 네가 뭐 대기업에 다니는 놈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며 그 월급 받는데 대출금 갚긴 힘들긴 하겠다. 남편 친구의 무례한 말에 분위기가 확 식었어요. 저도 술이 확 깨더라고요. 남편 옆에 있던 사람이 윤식 씨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윤식 씨는 계속해서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야, 나처럼 처가복이라도 있으면 네가 좀 낫지. 난 우리 처가가 잘 살아서 그래도 사업도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냐. 근데 아유 넌 내가 주차장에서 네 차 보고 오는데 야, 눈물이 날라 그랬다. 네 사는 형편이 빤히 보여서 너무 구질구질하더라. 야, 세상에 차가 그게 뭐냐? 새 차 뽑을 능력이 없으면 괜찮은 중고라도 한 대 사든가. 야, 너도 나이가 몇 갠데 애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지. 야, 요즘 애들은 애들끼리도 부모가 못 사면 서로 왕따 시키고 그래요. 집안 경제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야, 아무튼 열심히 살아. 내가 얼마 안 되지만 그 현금 준비했어. 이거 받고 애 생각해서라도 또 회사 간두지 말고 잘 살아봐. 이 말엔 남편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 누가 너보고 돈 달래?
왜 갑자기 술 먹고 사람 기분을 잡쳐? 너 이러는 거 내 자존심 짓밟는 거 알아? 모르고 하는 거야? 아니, 모르고 할 리가 없지. 너 알고 이러는 거지? 야, 내 돈이라 갚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나한테 돈 안 꾼 놈이 없는데 너만 안 갚았어. 아유, 그깟 돈 갚으면 되지. 그거 얼마나 든다고 또 받으려고 하네. 아유, 이 거지 새끼가. 그래, 너같이 못 사는 놈들은 그 돈이라도 바다에 살지. 안 그래? 아유, 진짜 역 같아서. 그래, 준다, 줘. 야, 이 현금 봉투 여기에 빌려간 돈도 넣어준다. 됐냐? 윤 씨는 끝까지 저와 저희 남편을 비웃으며 돈 봉투를 열어 얼마를 넣더니 그걸 저희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봉투에 맞은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 벌떡 일어났고 윤식 씨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당시 솔직히 너무 화가 났기에 같이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금방이라도 주먹 싸움이 날 것 같길래 겨우 참고 남편과 윤식 씨를 떼어 놓아야 했죠. 남편 친구들은 억지로 윤식 씨를 끌고 나갔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전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흰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차 역시 아끼기 위해 덜 좋은 차를 끌고 다닌 것뿐인데 정말 남편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진창이었습니다. 윤식 씨 같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일주일 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정석 씨가 찾아와선 얘기를 하더군요. 야, 저기 윤식이 걔도 좀 화가 나서 이런저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모양이더라. 걔가 요즘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가 화 풀어줘라. 내가 왜 풀어? 됐다. 이제 나 그놈이랑 친구 안 해. 남편은 확고하게 대답했지만 정식 씨는 곧장 윤식 씨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여기로 당장 오라고 사과하라는 말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 정말 윤식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 미안합니다. 재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재수 씨 뵐 면목이 없네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거렸어요. 저기 민식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라. 어? 남편은 윤식 씨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전 솔직히 용서하기 싫었고 남편이 저런 사람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길 바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다음부턴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번은 내가 넘어갈게. 근데 너도 말하는 거 그 버릇은 좀 고쳐야겠다. 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고맙다 민식아. 재수씨 감사합니다. 재수씨 제가 다음부턴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끝이 나버렸기에 전 나중에 윤식 씨가 가고 나서 남편에게 왜 받아줬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윤식이 걔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윤식이 와이프랑 이혼 위기래. 둘이 너무 많이 싸워서 와이프는 자기 처가에 돈이 많아서 그걸로 윤식이한테 유세 부리고 그런다나 봐. 윤식이가 그걸로 스트레스 많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하필 우리 집들이 온 날도 싸우고 와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대. 신경이 예민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게 무슨 변명이야? 난 모르겠다. 난 그 사람 보기 싫어. 전 전혀 화가 풀리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용서해줄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저리 물렁한 사람인 건지 자기는 이미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전 남편이 저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한꺼번에 대놓고 모욕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물렁한 태도를 보이니 그게 답답할 뿐이었죠. 심지어 주변에서도 남편이 넘어갔으면 저도 넘어가려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편으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하죠. 남편은 그 사람이 다신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며 한 번만 넘어가 주자고 했지만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어요. 때는 저희가 아이 둘을 양육하다가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고열을 앓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정민아? 또 아파? 엄마, 나 너무 아파. 나 좀 병원 데려가줘. 가까운 병원에 가면 그냥 단순 감기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잦아지니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건강 문제엔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상의해보니 큰 병원에 데려가 진찰받게 하라고 하시기에 둘째를 데리고 급히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됐어요. 소아암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복도가 떠나가라 온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서로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마 아이에게 이런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저희 둘이서 숨죽여 끙끙대며 울었는데 아이에게 못해줬던 것들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저희가 그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신음소리를 흘리며 아파할 때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전 교회에 나가 믿지 않았던 신을 찾으며 제발 우리 아이 빨리 낳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상태를 반복했지만 아이의 건강 문제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계속 대야 하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해진 것이죠. 전 이미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잠깐 짬내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뿐이었는데 그걸로는 병원비를 메꿀 턱도 없었습니다. 그땐 저희 친정 아빠와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근데 그게 또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뻔히 여유가 없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도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입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남편이 자기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묻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애들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모른 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빌려볼게. 저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로 자기 친구들이 어려울 때 한 번도 그 부탁을 거절하거나 외면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돈을 보태 빌려주었으면 빌려줬지 한 번도 자기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며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던 윤식 씨가 그 이후 아내 몰래 도박을 하다 걸려 빚을 지게 되었을 때도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요? 그래서 전 남편이 부탁을 하러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날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잘 안 됐어? 애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 자영업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대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회사 다니는 애들은 다 마누라가 경제권 잡고 있다고 하고 승진 못해서 허덕이는 애들도 있다고 하고 차마 더 강하게 돈 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더듬더듬 그 말을 내뱉는데 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어요. 우리 남편에게 하늘같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정말 기가 차기도 하고 남편의 얼굴이 안 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법이 어딨어? 짐승도 이러진 않겠어. 그 사람들 다 당신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특히 윤식 씨. 윤식 씨 그러면 안 되지.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만 능력 있는 놈이었어도 내 자식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부족한 놈이라. 이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친구들 탓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말을 하며 이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마 남편 역시 친구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났겠죠. 그런데 그보단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더 꽂혀 있었나 봅니다.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저 역시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화살을 남편 친구들에게 또 남편에게 돌릴까 하다가 남편이 꺽꺽거리며 울고 있으니 화는 못 내고 그냥 남편을 토닥여 주게 됐어요. 그리고 친정 아빠를 찾아갔죠. 아빤 제가 대문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왜 들어온지 아시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자식이 돼서 아빠 용돈 드려야 할 나이에 이렇게 돈을 빌리니까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요. 아니야, 뭐가 미안해. 그냥 우리 손주만 생각하자. 알았지? 너도 잘 먹고 다니고 얼굴 많이 상했어. 아빠도 시부모님도 흔쾌히 돈을 대주시긴 했지만 사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도움은 못 되어드릴 망정 돈을 얻어가니 마음이 영 찜찜하고 괜히 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이럴 거면 한 푼이라도 허리띠 졸라서 더 저축해 놓을 걸 그런 별별 후회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남편도 자기 친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인 윤식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이를 볼 겸 병원에 한번 찾아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와야 한대? 도대체 왜? 나 그 사람 얼굴 보기 불편한데. 사실 윤식 씨가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 친구들 중 저희 아이를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가워해야 맞았지만 남편 부탁을 거절했던 기억이 생각나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윤식 씨가 어떻게든 오고 싶어 한다며 계속해서 병원을 묻길래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랬어 당신은. 미안해. 근데 윤식이가 꼭 오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소를 말해버렸네.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이 불똥처럼 튀어 그날 저흰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윤식 씨가 들이닥쳤고요. 윤식 씨는 혼자 오지 않았더군요. 예상외로 자기 와이프와 함께 왔어요. 처음엔 불편한 마음에 대면했지만 윤식 씨는 그간 못 와서 너무 미안하다며 저희 아이를 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저희 아이를 한창 보다 절 잠깐 복도로 부르더군요. 재수씨, 제가 못된 말도 하고 심기도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그날 민식이 부탁도 못 들어주고 마음이 내내 안 좋았어요. 일단 저 어렵게 마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돈 받으세요. 네? 아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받아주세요. 저도 사실 처가복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와이프가 괜찮다고 흔쾌히 빌려주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정말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상하질 못했어서. 그날 전 진심으로 윤식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며 건넨 돈 봉투엔 꽤나 많은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이면 정말 돈 걱정 없이 우리 아이를 보살필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윤식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언젠가 소주 한잔 하자며 잘 풀었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 남편의 친구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건만 그래도 윤식 씨만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건 명명백백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픈 시기가 2년, 3년 지속되면서부턴 저도 아이 곁을 지키며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봤죠. 사실상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을 나와 번역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푼돈을 들고 그렇게 버텨나가야 했어요. 그런 힘든 시기를 조금씩 흘려보내고 난 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죠. 신이 저희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 아이가 완쾌 판정을 받은 것이랍니다.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고 아프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완쾌가 힘든 병이란 말을 들어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완쾌 판정을 듣는 날 얼마나 울컥하든지
이날도 남편과 둘이 붙들고 앉아 엉엉 울곤 했답니다. 저희가 아이의 병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그날처럼요. 그 무렵엔 우리 아이도 어느덧 커서 부모님 마음을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그간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 너무 미안해요. 참으로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또 병원에서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워낙에 밝고 사교성이 있는지라 학교에 가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따라잡는 모습에 참 흐뭇했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이제야 마음이 완전히 놓이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나 싶었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해지면서 저희 남편이 회사를 나와 차린 가게가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것도 복이라면 정말 큰 복인데요. 남편은 저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의 성실함, 한결같음이 좋은 운을 만나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차린 가게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여기에 남편이 이런저런 메뉴를 도입하면서 별다른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입소문이 났거든요. 남편이 평상시 카페를 다니면서 메뉴를 봐두었던 안목과 매일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었던 것이 빛을 발휘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했거든요. 물론 자영업이 무조건 친절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함은 단골 손님들을 모으는데 한몫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카페를 여러 군데 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취미며 제 삶도 찾아가게 됐어요. 그중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화장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외려 나이를 먹고 나니까 하나 둘 늘어나는 주름살도 보이고 제가 아이 돌보랴 돈 벌랴 잊고 살았던 것이 제 외모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사실 아픈 아이 돌보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게 제 모습이 외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고 사칠한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까 이젠 나를 좀 더 가꾸고 나를 좀 더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면서 나한테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이런 제 변화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과한 화장을 하고 다니든 옷을 젊게 입으려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줬고요. 당신 그간 얼마나 고생 많았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괜히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좋아하는 롱부츠 마음껏 신고 스커트도 입고 다녀. 난 당신 꾸미는 모습 보기 좋더라. 내가 이제야 당신한테 마음의 빚을 갚는 기분 들어. 그간 당신 고생 많았는데 이젠 내가 버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 고마워 여보.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막 더 꾸미고 싶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드디어 화목해질 무렵 남편의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바로 오늘 사연의 하이라이트나 다름없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 친구분들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전 가기로 했어요. 안 볼 이유야 차고 넘쳤죠.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남편 친구인 윤식 씨가 남편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야, 그놈 온다며? 내 돈 받아 처먹은 놈. 애 아프다고 빌빌거리더니만 내가 돈 주니까 넙죽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격을 해대던지. 그 표정이 진짜 볼만했는데 걔 요즘도 그러고 산대? 처음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남편이 화난 얼굴로 들어와 이 카톡을 보여주는데 정말 윤식 씨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줄줄이 답장이 달리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뒤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낱낱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지 안 오겠냐? 쪽팔리긴 하겠지. 또 돈 달라고 오겠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놈. 하여튼 난 그놈 보면 인생이 답답하다니까. 야,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 그럴 텐데.
걔 지 자식 아프다고 돈 빌려달라고 한 이후에도 우리한테 계속 연락했잖아. 한 푼만 어떻게든 안 되겠냐고. 아, 어찌나 불쌍하든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카톡을 보고 나니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받쳤습니다. 여보, 나 가야겠어. 차라리 가서 보여줄래. 당신 카페 잘 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다 지멋대로 떠들어 제끼고 있는 거잖아. 보여주자고. 이 천하인 나쁜 것들. 정말 사람도 아니다. 남편도 무척 화가 나 있었기에 물불 가릴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부부 동창 모임 날이 오기만 기다렸고 당일 최대한 치장하고 나갔죠. 저도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 제 개성대로 하고 나갔고 남편 역시 일부러 명품을 사 입고 나갔습니다. 평소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 해도 명품을 굳이 사 입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날은 꼭 그러고 싶더라고요. 모임 날 저희가 들어오니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고요? 다들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빈대 같은 놈들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빛깔이 좋고 잘 사는 듯 보이니까 놀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아니 너 어떻게 뭐하고 지내길래 저런 잘 몰고 다니냐? 뭐 별거 안 해. 카페 몇 개 하고 있어. 오랜만에 보는 남편 친구 중 한 명은 대놓고 묻기도 했어요. 남편은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답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꾸에 시기 질투라도 생겼는지 몇 명은 구태여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무리해서 사업 벌린 건 아니냐 하는 식으로요. 개중엔 마치 걱정하는 듯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낮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심보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인간이었죠. 그때부터 남편도 화가 났는지 술만 조용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 친구 와이프 중 한 명이 제게 묻더군요. 그 여잔 윤식 씨의 와이프였는데 제가 이 모임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때부터 시선이 안 이뻤습니다. 계속해서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뭐라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거든요. 원래 그런 건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전 일부러 무시하면서 조용히 남편하고만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 여잔 괜히 다른 여자들과 쑥덕거리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쑥덕거림이 지나칠 정도로 다 들렸다는 게 문제지만요. 너무 유치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민식 씨 와이프 이미지가 원래 저랬나? 세상에 나이 처먹고 저게 뭐래? 아니 주름살이 몇 갠데 저러고 다니는 거야? 동네 창피하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아니 꼭 술집 여자 같지 않아? 뒷담화라고 해야 할지 앞담화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준이었어요. 전 이 여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고요. 같이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고 맞대응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자니 절 너무 모욕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테이블에 쾅 치더라고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남편 쪽으로 모두 시선이 주목됐죠. 그리고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을 쳐버렸어요. 그 여자들의 뺨을 차례로 아주 야무지게 올려 붙여버린 겁니다. 사실 저 역시 경황이 없어서 남편을 말릴 새도 없었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내 아내를 우롱해? 때린 거 고소해. 다 고소하라고. 여기 한 번이라도 나한테 손 안 벌린 놈들 있어? 이 천벌 받을 놈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여자는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남편의 친구 중 하나는 남편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한 명 거칠게 떨궈내더니 나가버렸어요. 순간 울컥해서 전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할까 하다가 말았죠. 저도 남편도 집에 들어올 때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에 대해 오랫동안 묵혀온 복수이고 실제로 10년 묵은 한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 속도 시원했고요. 뺨을 맞아도 싼 인간들, 짐승 같지도 않은 인간들, 참교육 해준 거였으니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맞은 게 억울하다며 남편의 친구들은 바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남편을 고소한 거죠. 하지만 저희 역시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의 마음엔 후회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남기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남편이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처사가 과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줬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것을 돌려줬다는 거, 그게 더 속 시원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후기를 남길 기회가 온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남편 친구들이 듣게 된다면 말하고 싶네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라도 인간으로 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보며 근심 걱정 없는 하루 되세요.